자료가 공유가 됐나요? 예, 됐습니다. 예. 네, 왔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의 안광훈입니다. 이렇게 먼저 전조수 교수님께서 부총리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반면에 또 모든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조선해운에 관련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빅 메가 조선소를 많이 원하셨었는데, 저도 그거를 한 3년 동안 그 관련된 일을 같이 해왔지만, 막판에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해서, 합병하는 게 아니라 더 분할을 요구를 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거를 들어주지 않았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초격차 기술을 만드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조선해운 물류 산업에서 탈탄소와 연관된 우리의 미래 지향적인 방향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2월 달에 제가 한번 발표했던 자료들도 많이 같이 스킵되어 있어서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는 이제 환경 규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은 당연히 있는 거고, 또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선의 물류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기술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각색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코비드 19과 탄소 중립과 해운 조선 물류 시장이 밀월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아까 전준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물류에 대혼란이 오고 있는데 그게 과연 시장 경제의 화랑이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상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악의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또 시장 경제에서 그나마 일조를 해준 코로나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술을 거의 매일 안 먹어서 살을 많이 뺄 수 있는 기회도 됐었고요. 또 집에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재택근무도 하고 또 어디 가지 못하니까 어떤 내수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물류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탄소 제로의 포션도 나왔고 또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한 규제도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환경 기준에서 사실은 경제적인 대혼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고 또 에너지 대란도 상당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그린 인플레이션까지 있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조선해운 물류가 대호황이냐 또 슈퍼사이클이냐 물류 대란이 맞느냐 이런 것들 보고 있습니다. 상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배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운항적인 배가 한 40%에서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과연 우리 현재 상황들이 아직은 호황이라고 하기는 이르고 또 옛날에 있던 슈퍼사이클 조선해운 물류의 슈퍼사이클이 이어지지는 아직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많이 보고 있어서 저희가 어제까지 집계를 해본 바로는 지금 한국 조선사들이 올해 목표에 지금 한 벌써 30% 정도의 수주를 한 2주 만에 했습니다. 이것들은 작년 연말에 각 해운선사들이 전 세계 특히 유럽에 있는 해운선사들이 발주를 굉장히 꺼려한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던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수주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는 거의 특선박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기점으로 해서 24년도에 슬롯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수주가 된 상태이고 일시적인 호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도 많아서 사실은 그렇게 호황이라는 거는 제품도 많이 만들고 손익도 많이 내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상반된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아직도 이제 예측 불가한 상황이 많다. 그래서 저는
조선해운 물류가 이 코비드 19과 함께 미로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목적은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이라든지 환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또 그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탄소 중립, 제로 카보네이제이션도 하고 있고 하지만 가야 할 길이 굉장히 크다. 캐펙스와 오펙스의 해운선사는 캐펙스와 오펙스의 차이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역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기후변화의 위기가 엄중하지만 우리가 대응하는 시간이라든지 준비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미래의 길은 맞지만 거기에 또 다른 새로운 이참에 지금 많은 그 분들이 석학들이 코비드 19이 100년 동안 만에 100년 만에 바꿔야 될 역사나 문화나 환경을 또 경제를 단 몇 년 만에 다 바꾸게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현재 뭐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그린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당연히 탄소 중립은 가야 될 길이지만 험한 길이기도 하지만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우리 산업과 잘 연결을 해서 안착을 하면 굉장히 미래에 주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성장하지 않을까 또 해운 산업으로 또 좋은 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결국은 우리가 50년을 1.5도를 더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0.5도도 낮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결국 이제 온도에 의해서 북극해가 지금 이제 운항을 시작할 준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또 각국에서 북극해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 발주를 상당히 많이 시작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또 장단점이 많이 있어서 또 해운 쪽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유익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은 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현재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 같이 왼쪽과 오른쪽이 탄소 중립과 어떤 글로벌 경제와 그린에 대한 평행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그거를 막무가내고 둘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IMO나 EU에서는 좀 더 IMO보다 더 강한 규제를 지금 하고 있고 문제는 2023년도 이후쯤 되면 2025년도 이후쯤 되면 탄소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린하우스 가스도 같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어려워진 부분이 많이 있고 캐펙스 특히 해운 물류에는 캐펙스가 굉장히 많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산업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수천억에 대한 자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기술을 개발해서 미래에 빨리 대비하는 게 가장 최적인 것 같다. 언제까지나 이거를 이제 불만만 할 수 있고 또 불안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얘기를 감히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결국 이제 해운이나 조선의 탈탄소 이슈화는 연료에 따라가는데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탈탄소의 가장 주범은 탈탄소의 가장 주범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저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박에서 나오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모든 기본의 추진기에서 결국 이제 탄소가 나오고 모든 그린하우스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선박 설계 어떻게 하고 효율적으로 기관을 만들어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런 많은 그걸 대비해서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연료들이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렌드는 기존에 있는 퓨얼에서 연료에서 LNG, LPG나 메탄이나 암모니아나 수소 또는 이제 소형 원자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LPG나 LNG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가고 있고 메탄도 기술이나 이런 거는 다 가고 있지만 암모니아 이후에는 가야 할 길이 험한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운송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심각한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 한국에서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이 전체를 다 이미 시작을 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LPG나 LNG나 메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 개발이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선박 공조를 하고 있고 메탄올 추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 현대중공업에서 이미 조립 착수가 됐고 곧 이제 출시가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온 상태고 지금 암모니아도 곧 내년쯤 나올 것 같고 수소도 이제 그 2023, 4년도에 이제 곧 나오고 있고요. SMR도 이제 곧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전체 준비는 되겠지만 경제인 측면은 또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큰 틀은 EDI가 EXI가 같이 공존하는 시대가 이제 곧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라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선주나 화주들은 사실 EXI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전주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은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은 다 있지만 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또 경제성 부분과 같이 공동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폐선박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신조선으로 가고 있지만 과연 그게 전 세계 경기 호황이라서 물동량을 대비한 발주냐 이런 것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백값이 워낙 싸니까 이제 지금 돈도 투자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지으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신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EDI를 마폴의 기준으로 해서 EEDI 기준으로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고 신조선은 모든 것을 이제 다 따라가고 있고 기존선들은 이렇게 EXI를 프로포즈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이제 EXI 같은 경우는 기존선에 대해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운항할 수 있는 경제인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애를 먹고 있는 중이고요. 경제성을 더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도 좀 많이 진행하고 있다. 미래 연료들은 이렇게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그 마린 오일에서 결국 이제 바이오나 뭐 블루오일 이렇게 가지만 결국 이제 LNG나 메탄이나 LPG를 대응한 그 다음에 암모니아나 하이드로겐 갈 거다. 그러면 이런 어떤 뒤로 가면 갈수록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기술은 당연히 이제 독단적으로 쓰는 연료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혼수를 할 수 있는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발전되어 있어서 굉장히 앞서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에서 전주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어떤 배도 한국에서 먼저 만들 수밖에 없고 한국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유는 좀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박 기술은 어떻게 이제 따라갈 거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1990년도에서 옛날에는 이제 해상 오염 때문에 이중 선체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환경 규제가 있었고 최근에도 또 다시 이제 미래에는 오실가스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전 세계 발주 선박 작년에 보면 2022년도 건조 선박이 작년에 전 세계 발주 선박의 40% 정도가 LNG나 LPG 추진선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트 디젤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기도 있지만 내년쯤 가면 2023년도 가면 한 6에서 70% 정도가 이렇게 연료가 변화된 연료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선박 건조되는 양을 보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지난주에 갑자기 이런 기사들 많이 떴었죠. 그 미국에서 이제 세스 202가 있었는데 전 세계 최초로 이제 한국에서 이게 선박 쪽에도 이제 조선 분야도 세스에 참가를 해서 대호황을 이뤘었는데요. 어떤 이런 미래의 기술들을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한국에 있는 미래의 기술들을 담아서 세스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의 물류 분야를 아우르는 세스를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의 기술들, 조선의 물류의 기술들은 정말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초격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간과할 필요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통 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스마트 선박, 무인 선박으로 이미 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되어 있고 개발 그 패러다임에 따라서 이미 상당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선박을 발전다 한다 하더라도 2030년도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한국 조선 기술에 이미 있다. 그게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해운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항구를 가든지 어떤 배를 요구하든지 다 먼저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규제가 오면서 선박도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30 몇 년 전에 조선소에 들어와서 했던 그 공부했던 선박, 만들었던 그런 선박, 개발했던 선박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스마트 선박으로 거의 다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기관뿐만 아니라 선박뿐만 아니라 통신이라든지 항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SM 그 신매니지먼트 플랫폼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격 제어 기술이라든지 선박 정보, 항로 정보, 선박 통신, 뭐 자율운항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율 제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개발이 완료되어 있다,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작년 12월 28일 날 전 세계 원격 제어센터를 저희 울산에서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연말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픈은 아닌데 아마 2월 중에 전 세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결국 이제 우리가 미래에 따른 기술들에서 선박 쪽이나 해운 쪽에는 결국 이제 IoT 기반의 통합 관제 플랫폼도 생기면서 뭐 통합 관제나 원격 정비, 제어, 물류 이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통합 솔루션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모든 그 해당되는 기술도 이렇게 이종 연료 추진 엔진이라든지 뭐 전기 추진이라든지 통합 제어라든지 스마트 솔루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M 그 물류나 이제 그 시매니지먼트에 대한 서비스 사업도 이렇게 플랫폼이나 모든 플랫폼들이 이제 원스톱으로 해서 포괄 서비스에 제공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엔진의 결함이라든지 선체 진단 결함, 뭐 선박 운항 정보, 선대 관리 정보, 경제 운항 솔루션, 항만 물류 이런 것들이 다 원스톱으로 플랫폼으로 이제 만들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게 이제 사이버 솔루션인데 최근에 우리가 특수함정 설계실이라든지 중대형 조선소 사실은 지난주에 사무중공업이 또 해킹을 당해서 상당히 큰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이라든지 선박 관제, 물류 모든 것들이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가 굉장히 빨리 준비가 돼야 되고 이게 대한 법적인 문제도 상당히 지금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빨리 준비를 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이버 보안 솔루션에 대한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문제들이 선박이 굉장히 최첨단의 선박들이 나가면서 선박 운항을 한다든지 어떤 통신 문제라든지 이런 그 제어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선박 운항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잘못하다 보니까 오퍼레이션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버 보안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그런 원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에 따라서 그 조선의 물류 시장을 간단히 보시면 2021년도가 다소 컨테이너가 어떤 그 워낙 그 2021년도까지 발전된 컨테이너가 많아가지고 실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컨테이너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메가 쪽은 많이 줄었고 지금 소형, 미들 사이즈 쪽하고 이제 소형 피드 웨셀 쪽에 상당히 이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오염이 22년도에 40% 정도 드롭할 거라고 이제 언급됐었는데요. 이거는 중국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이 2만 피트, 2만 TU 이상의 컨테이너선이 한 60척 쪽에 건너돼서 22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정보에 의하면 좀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건조가.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지금 이제 2021년도가 굉장히 많은 선박 발주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22년도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따라갈 것이라고 지난주에 나온 예측 자료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가는 것들은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다 간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고 2025년도 한 3년 정도의 과거에 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발주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EXI에 대응하는 선박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최근에 신조로 돌린다는 그런 많은 얘기도 있었지만 다시 신조로 돌아가는, 훼손을 하고 신조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스크랩 값이 굉장히 비싸지다 보니까 스크랩을 하고 조금만 더 돈을 보태면 자본을 투입하면 이제 새로운 선박을, 그래서 이제 뭐 보시다시피 2020년 3년 동안 이 정도의 선박들이 한 1,600 정도의 선박들이 새로 발주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절반 30% 이상이 컨테이너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LNG선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시장의 전망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물류시장은 과연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앞으로 이제 현재 보는 기관들은 2, 3년 더 갈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 또 뭐 지역적이나 이런 선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서 뭐 벌크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고요.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거는 일부는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봐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이제 그런 소수의 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최근에 지난주에 5,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물류지수 때문에, 물류 대란 때문에 사실은 조선 산업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정 때 10일 동안 제가 유럽 전 지역에 선주나 화주도 만나고 저기 제품 제작하는 회사를 만나게 되는데 갈 건데요. 뭐 오미크론을 뭐 뚫고 가야죠. 근데 그 가장 큰 첫 번째 이슈가 물류 대란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물류 시장은 물류 대란은 있지만 분명히 이제 해소가 될 거라 보고 2022년도 후반기부터 시작하면 21년도하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발주된 선박이 예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거의 다 메가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일부 컨테이너나 전기선이나 이런 부분은 운임이 계속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운임지수는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뭐 4,000포인트 갔고 또 지난주에 5,000포인트 갔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일부는 선내에는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런 과정에 따라서 그 선박은 최근에 이제 LPG, LNG선 같은 경우는 추진선이 다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진 않고요. 다만 LNG선은 뭐 디젤이나 LNG나 LPG나 메탄이나 향후에 뭐 이런 부분은 바이오를 혼수할 수 있는 선박들도 다 지금 설계가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추진 체계가 다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주도할 선박들은 갑자기 작년에 메탄 선박이 한 열 몇 척 나왔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메탄 선박을 추가로 4척 했고, 중국에서 지금 한 16척 정도를 건조를 하려고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LOI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탄 선박도
급작스럽게 많이 발주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향후에 혼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설계는 다 개발이 끝나서 어떤 이유도 저는 이제 지금 저기 한국카본에 계시는 이제 권 사장님이 권 대표님이 전에 혼수 엔진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혼수 엔진도 다 되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선박도 선박 이제 설계가 거의 다 전 3사들이 개발이 된 상태고 암모니아 추진 체계는 기본 설계는 다 끝났고 지금 시험에 들어갔고 내년도 하반기쯤 되면 선박에 탑재할 준비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상황에 그 연안선이라든지 그 선박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해서 선박과 이제 전기 추진과 그다음에 연료를 그 동력을 하이브리드 쓰는 거죠. 실제 연료도 사용하고 전기도 사용하는 선박으로 또 많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지금 이제 기본 여러 가지 그 경제성이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또 최근에 이제 퓨얼셀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까지 많은 연구나 조사에서 퓨얼셀에 대한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대도로스도 크고 그래서 지금 많은 각국에서 지금 이제 연료 추진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퓨얼셀과 연료 추진 두 개를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도 이제 각 국제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대학들과 문화대학들과 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요. EU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는 가스가 현재로서는 대안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탄소 제로로 가려면 결국 최종의 목표는 이제 이렇게 수소 쪽이라고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는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수소를 사용하면 한 20년 운항을 해도 페이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운항 조건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물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뭐 그렇지만 하여튼 향후에 이런 부분도 자동차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또 조선 선박에도 그리고 대형 선박에서는 일반 뭐 퓨얼셀을 할 가능성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 해상 플랫폼 뭐 거의 많이 시간이 가는데 바로 끝나겠습니다. 스마트 해상 플랫폼 그 통합 플랫폼이 진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선박과 항만에 대한 연결입니다. 이게 스마트 물류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해난 사고도 줄이하고 해양 오염 방지하는 그런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 상당히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로 보면 해상 물류체인 밸류체인도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 항만, 자동화, 뭐 제랑 선박, 해상 통신 상용화, 물류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초고속 대용량 하역 항만 자동화 시스템 개발, 자영 선박과 연동된 항만 간 효율적 정보 공유 이런 부분들이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앞으로의 스마트 해상 물류 체계는 지능화 및 물류 서비스의 이제 혁신을 통해서 전체가 이제 통합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술적으로 요약을 하면 모든 배는 이렇게 뭐 엔진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모든 각종 것들이 BMS라든지 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오고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뭐 데이터 센터를 통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각 엔드 유저에게 오퍼레이션 컨디션 또 오퍼레이터, 십 오너, 매니지먼트 컴퍼니, 클래스 소사이티, 심야드 또 물류 이런 쪽으로 다 연결된다는 구성하에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현재 그 디지털 관제센터에서는 통합물류에서 이렇게 관제센터에서
뭐 항로 최적 관리라든지 선대효율 관리, 선박 유지소 관리, 항만 육상 물류 관리 이런 거를 다 통제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이 밸류체인으로 구성되고 있고 또 개발되고 있고 또 일부는 진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전세적으로 이렇게 플랫폼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류 시스템들이 CRM이나 WMS를 통해서 그 DDR, MRP 같은 어떤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전 세계 하나의 카테고리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큰 마지막인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투웨이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화, 스마트화를 해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모듈들이 진화나 스마트화를 통하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설계 개발에 적용을 하고 결국은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 공간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조선의 물류는 하나의 통합 솔루션으로 구축이 된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는 5년, 10년도 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최근에는 짧게는 5개월에서 뭐 1년, 3년, 길게는 3년, 2년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어떤 모든 플랫폼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시대, 초기업차뿐만 아니라 당연히 초시대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전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미래시대 해운물류 조선의 산업 트렌드를 빨리 읽고 거기에 우리가 맞게 따라가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사장님 너무 좋은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내용이 너무너무 내용이 너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뭐 자세하게 못 들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녹화시켜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올리니까요. 조금 이제 자세히 보실 분들은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 사장님께서 워낙 여기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와 우리 조선 산업이 밀어내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뀌는 연료유 그리고 이제 물류 시스템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로 현 시장 상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